1장 절망의 시작. 새벽 5시 반지하 원룸에서 울리는 알람 소리가 강민지의 귀를 찢었어요. 옆에서는 소주 냄새를 풍기며 쓰러져 자는 남편 최진우의 코골이가 들려왔습니다. 민지는 조용히 일어나 거울을 봤어요. 다크서클로 얼룩진 얼굴, 야윈 볼, 그리고 어깨까지 늘어진 정장이 자신의 처지를 말해주고 있었죠. 냉장고를 열어보니 계란 2개와 김치 반 포기가 전부였어요. 지갑을 뒤져봐도 32,000원이 고작이었습니다. 어제 진우가 술값으로 가져간 10만 원이 아까웠지만 이제는 그런 것에 화낼 기력도 없었어요. 휴대폰에는 사채업자로부터 온 독촉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까지 이자 300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직장으로 찾아가겠다는 내용이었어요. 민지는 손이 떨렸습니다. 신용카드 빚 3,500만 원, 사채 2천만 원, 연체된 월세 150만 원까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였거든요. 보험회사 기본급 150만 원으로는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실적이 없으면 인센티브도 없고 최근 몇 달간은 계약 하나 제대로 성사시키지 못했습니다. 이 과장은 이번 달 실적이 없으면 해고를 각오하라고 경고했죠. 진우가 부스스 일어나더니 민지에게 돈을 달라고 했어요. 민지가 정말 돈이 없다고 하자 진우는 화를 냈습니다. 다른 여자들은 다 잘 벌어온다며 민지를 비난했거든요. 지난주에 진우에게 맞은 멍이 아직도 아팠지만 민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진우는 오늘도 빈손으로 오면 가만 안 두겠다고 협박하고는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회사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민지는 오늘의 일정을 확인했어요. 오후 2시에 김 사장이라는 분을 만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분으로 직원들 단체보험 가입을 상담하고 싶다고 연락이 온 거였어요. 계약 규모가 3천만 원 정도 될 것 같다고 했는데 민지에게는 마지막 희망과 같은 계약이었습니다. 2장 첫 번째 거래. 오후 2시 민지는 김 사장의 슈퍼마켓을 찾았어요. 생각보다 큰 규모의 매장이었고 직원들도 10명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김 사장은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검소한 차림새와 달리 눈빛은 예리했어요. 김 사장은 민지를 매장 뒤쪽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이었어요. 민지는 준비해온 보험 상품 자료를 꺼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김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관심 있게 들어주었어요. 계약 조건과 보험료에 대한 설명이 끝나자 김 사장이 말했습니다. 보험 내용은 마음에 든다고 하지만 요즘 사업이 어려워서 목돈을 한 번에 내기가 부담스럽다고 했어요. 그때 김 사장이 제안을 했습니다. 계약은 하고 싶지만 조건이 있다고 했어요. 김 사장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나이 먹은 사람도 여전히 남자라고 아내를 잃고 혼자 산 지 3년이 넘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지는 깜짝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김 사장의 힘이 더 셌어요. 김 사장은 사무실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계약금 3천만 원을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고 했어요. 민지가 거부하자 김 사장은 계약서를 뒤로 밀어두며 그럼 계약은 없는 거라고 했습니다. 민지는 당황했어요. 3천만 원 계약. 사채 이자 10달치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이 계약이 무산되면 정말 길거리로 쫓겨날 수도 있었어요. 결국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만이라는 조건으로 말이죠. 김 사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민지를 사무실 안쪽 휴게 공간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에는 간이 침대가 놓여 있었어요. 김 사장은 민지의 정장 재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온몸이 떨렸지만 저항할 수 없었어요.
김 사장의 거친 손이 민지의 몸을 더듬었고 민지는 눈을 꽉 감고 참아야 했습니다. 60대 남성의 몸에서 나는 냄새와 거친 숨소리가 민지를 질식시킬 것 같았어요. 행위가 끝난 후 김 사장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지에게 수고했다며 봉투를 건넸어요. 안에는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보험료와는 별개의 돈이라고 했어요. 민지는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몸이 더러워진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어요. 3장 두 번째 함정. 일주일 후 민지에게 또 다른 고객이 연락했어요. 박 선생이라는 분으로 은퇴한 고등학교 교장이었습니다. 개인연금보험에 관심이 있다며 집으로 와서 상담해달라고 했어요. 김 사장이 추천해줬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지는 불안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김 사장과의 일로 받은 돈으로 사채 이자를 겨우 갚았지만 여전히 빚더미는 산더미였거든요. 박 선생의 집은 깔끔한 아파트였고 서재에는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박 선생은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품위 있는 노인이었어요. 정갈한 옷차림에 온화한 인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안심하며 보험 상품 설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설명이 끝날 무렵 박 선생이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김 사장님과 얘기해 봤는데 참 친절한 아가씨라고 하더라는 거였어요.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김 사장이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했을까 싶었거든요. 박 선생은 책장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꺼냈어요. 요즘엔 이런 걸로 다 찍을 수 있어서 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지에게 혹시 보고 싶은 사진이 있냐고 물었어요. 김 사장님 집에서 찍힌 게 있다며 카메라 화면을 민지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민지와 김 사장이 사무실에서 나누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민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언제 이런 사진을 찍었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박 선생은 교육자로서 이런 얘기하기 참 어색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민지도 이제 방법을 알 텐데 굳이 어렵게 할 필요 있냐고 물었습니다. 민지가 울먹이며 거부하자 박 선생은 이 사진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민지는 완전히 함정에 빠진 걸 깨달았어요. 박 선생은 이미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김 사장과 박 선생이 서로 아는 사이였고 민지를 이용하려고 공모한 거였어요. 결국 민지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 선생은 민지를 침실로 데려갔어요. 70대의 노인이었지만 여전히 남성의 욕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또다시 자신의 몸을 더럽혀야 했어요. 박 선생은 행위 중에 민지를 격려했어요. 젊은 사람이 어른을 잘 모신다며 칭찬했습니다. 민지는 토할 것 같았지만 참아야 했어요. 일이 끝난 후 박 선생도 김 사장처럼 돈 봉투를 건넸어요. 이번에는 150만 원이었습니다. 사장 세 번째 턱. 2주일이 지난 어느 날 밤 11시 민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이 할아버지라는 분으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80대 노인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화재보험을 급하게 갱신해야 하는데 내일 당장 와달라고 했습니다. 민지는 이상했어요. 보험 갱신이 그렇게 급한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박 선생님과 김 사장님이 추천해줬다는 말에 민지는 온몸이 굳었어요. 이 할아버지의 집은 넓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너무 큰 집이었어요. 이 할아버지는 80대임에도 불구하고 정정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다른 두 사람과 똑같이 음흉했어요. 거실에 앉자마자 이 할아버지가 술을 따라줬습니다. 늦은 시간에 미안하다며 말이죠. 민지는 술을 거절했지만 이 할아버지는 강요했어요.
어른이 따라주는 술을 거절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휴대폰을 꺼내며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김 사장과 박 선생에게서 받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민지와 두 남자가 함께 있는 모습들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이 할아버지는 이런 걸 가족들이 보면 어떨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민지는 이제 더 이상 놀라지도 않았어요. 세 사람이 모두 한패였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이 할아버지는 80살 먹은 늙은이의 마지막 소원 하나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민지가 눈물을 흘리며 거부하자 내일 당장 회사에 전화해서 직원 교육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문의해 보겠다고 협박했어요. 민지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어요. 이 할아버지는 민지를 침실로 데려갔습니다. 8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성의 욕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할아버지의 몸에서는 노인 특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민지는 구역질이 났지만 참아야 했어요. 이 할아버지는 행위 중에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젊은 여자와 함께하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고 했어요. 일이 끝난 후 이 할아버지는 이번이 마지막이냐고 묻는 민지에게 답했습니다. 그건 앞으로 민지가 얼마나 잘해주느냐에 달렸다고 했어요. 이제 민지에게는 선택권이 전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도 돈 봉투를 건넸어요. 이번에는 200만 원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은 돈을 주는 것 같았어요. 민지는 기계적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감정도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민지는 또다시 샤워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씻어도 더러움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진우는 민지가 가져온 돈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요즘 정말 대단하다며 민지를 안아줬어요. 5장 지옥의 시작. 3개월이 지났어요. 민지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화요일에는 김 사장, 목요일에는 박 선생, 토요일에는 이 할아버지를 만나야 했어요. 이제는 정해진 스케줄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혐오감과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하지만 점차 감정이 마비되어 갔습니다. 이것도 일이라고 생각하며 견뎌냈어요. 적어도 굶지는 않게 되었으니까요. 민지의 통장에는 돈이 쌓여갔습니다. 매주 500만 원씩 들어오니 한 달에 2천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겼어요. 사채 이자도 갚을 수 있었고 밀린 월세도 해결했습니다. 진우는 민지의 변화를 알아챘어요. 요즘 정말 대단하다며 칭찬했습니다. 술도 줄이고 민지를 다정하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경제적 여유가 생기자 부부관계도 좋아진 거였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도 불안했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도 싫어졌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어느 날 김 사장이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조카가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 한다며 소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민지는 거절했지만 김 사장은 들어주지 않았어요. 이미 약속했다며 거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육점 사장이라는 50대 남성이었어요. 김 사장에게서 모든 얘기를 들었다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지에게 특별한 서비스가 있다고 들었다는 거였어요. 민지는 절망했습니다. 이제 동네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육점 사장은 칼을 만지작거리며 협력하지 않으면 곤란할 거라고 암시했습니다. 결국 민지는 또 한 명의 남자에게 몸을 허락해야 했어요. 정육점 사장은 거칠었습니다. 50대의 혈기왕성한 남성이었거든요. 민지는 고통스러웠지만 참아야 했어요. 그 다음 주에는 철물점 사장이 찾아왔어요. 박 선생의 소개라고 했습니다. 60대의 남성으로 역시 같은 요구를 했어요. 민지는 이제 저항할 힘도 없었습니다. 또 그 다음 주에는 약국 사장이었어요. 65세의 남성으로
이 할아버지의 소개라고 했습니다. 민지는 기계처럼 요구에 응했어요. 이제는 감정도 없었거든요. 민지의 고객은 계속 늘어났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다른 남자를 만나야 했습니다. 일요일만이 유일한 휴식일이었지만 급한 요청이 있으면 그마저도 없어졌어요. 6장 조직적 함정. 어느 날 저녁 민지는 동네 상인의 모임에 초대받았어요. 특별 손님으로 참석해달라는 거였습니다. 민지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김 사장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참석했어요. 모임 장소는 동네 식당 2층이었습니다. 15명 정도의 남성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민지를 아는 듯한 시선으로 쳐다봤습니다. 김 사장이 일어나서 말했어요. 우리 보험 아가씨 덕분에 요즘 생활이 윤택해졌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박수를 쳤어요. 박 선생은 젊은 사람이 어른들을 잘 모시는 게 기특하다고 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앞으로도 우리 동네 발전을 위해 계속 협력해달라고 했어요. 민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 모든 게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구나 싶었거든요. 세탁소 사장이 손을 들었어요. 자신도 보험에 가입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옷 얼룩 빼는 것처럼 스트레스도 빼드리겠다며 음흉하게 웃었어요. 문구점 사장도 나섰습니다. 학용품만 파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잘한다고 했어요. 미용실 사장은 머리만 만지는 게 아니라며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치킨집 사장은 야식 배달할 때 특별 서비스도 해주겠다고 했어요. 민지는 이 모든 상황이 악몽 같았습니다. 동네 남자들이 모두 자신을 노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김 사장이 설명했습니다. 사실 이들이 처음부터 계획한 일이었다고 했어요. 다른 보험 아가씨들도 이런 식으로 일한다며 민지만의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박 선생은 휴대폰을 꺼내서 다른 여성들의 사진과 영상을 보여줬어요. 선배들의 작품이라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지는 자신만이 아니라는 걸 알고 더욱 절망했어요. 이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민지도 이들 조직의 정식 멤버가 되었다고 했어요. 어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며 협박했습니다. 증거는 이미 충분하고 회사와 가족들에게도 연락할 수 있다고 했어요. 아니면 계속 협력할 거냐며 최후 통첩을 던졌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부터 민지의 지옥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카카오톡 단체방 동네 발전회에서 스케줄이 관리되었어요. 예약 시스템처럼 운영되었습니다. 7장 완전한 파멸. 반년이 지났습니다. 민지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이제는 동네 남자들 사이에서 보험 아가씨로 불렸습니다. 그 별명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죠. 월요일은 정육점 사장, 화요일은 김 사장, 수요일은 철물점 사장, 목요일은 박 선생, 금요일은 약국 사장, 토요일은 이 할아버지였어요. 일요일만이 유일한 쉬는 날이었지만 급한 요청이 있으면 그마저도 없어졌습니다. 각자의 요구사항도 점점 늘어났어요. 김 사장은 조카뿐만 아니라 친구들에게도 민지를 소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박 선생은 사진 모델을 해달라며 더 노골적인 요구를 했어요. 이 할아버지는 가장 심했습니다. 친구들과 모임할 때 같이 와달라고 했어요. 민지는 거절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증거를 쥐고 있는 상황에서 거부할 권리는 없었거든요. 정육점 사장은 단골 손님들에게 소개해주고 싶다고 했어요. 철물점 사장은 가끔 출장도 가야겠다며 다른 지역까지 동행을 요구했습니다. 약국 사장은 의약품을 이용한 이상한 플레이를 제안했어요. 민지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몸무게는 10kg이나 빠졌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어요. 얼굴은 항상 창백했고 눈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경제적으로는 가장 안정된 시기였어요. 한 달에 5천만 원 가까이 벌었습니다. 좋은 집으로 이사했고 고급 차도 샀어요. 진우는 민지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진우는 술도 끊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어요. 골프를 배우고 헬스클럽에도 다녔습니다. 민지에게 다정하게 대했고 가끔은 꽃도 사다 줬어요. 결혼 후 처음으로 행복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자신이 더러워지면서 얻은 행복이었지만 진우의 웃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게 자신이 원했던 가정의 평화였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웠을까요? 어느 날 진우가 말했어요. 여보, 정말 고맙다고 했습니다. 민지 덕분에 자신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했어요. 민지는 그 말을 들으며 울었습니다. 진우는 민지가 기뻐서 우는 줄 알았어요. 회사에서는 민지를 모범사원으로 표창했습니다. 월 매출이 억 단위를 넘어섰거든요. 이 과장은 민지의 영업 비결이 뭐냐고 물었어요. 민지는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답했습니다. 동료들은 민지를 부러워했어요. 어떻게 그런 실적을 올리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민지는 그들에게 비결을 알려줄 수 없었어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았거든요. 8장 새로운 피해자. 어느 날 김 사장이 민지에게 부탁을 했어요. 회사 후배 중에 실적이 안 좋은 애가 있다며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민지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어요. 김지은이라는 28살 후배였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였어요. 남편이 직장을 잃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민지는 지은을 김 사장에게 소개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김 사장은 민지가 협력하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모든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했거든요. 민지는 지은에게 좋은 고객이 있다고 말했어요. 계약 규모가 크다며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지은은 기뻐하며 따라왔어요. 민지는 자신이 지은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 같아 괴로웠습니다. 김 사장은 지은을 보자마자 만족스러워했어요. 젊고 예쁜 여성이었거든요. 지은에게 보험 상품을 설명하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은은 열심히 설명했어요. 그러다가 김 사장이 특별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지은은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어요. 민지가 옆에서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상황에 놓인 거였거든요. 지은은 당황하며 거절했어요. 하지만 김 사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지에게 설명해달라고 했어요. 민지는 어쩔 수 없이 지은에게 현실을 알려줘야 했습니다. 지은은 충격을 받았어요. 민지 선배가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사장의 협박이 시작되자 서서히 굴복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지은도 민지와 같은 길을 걸게 되었습니다. 민지는 자신이 가해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지은을 구하지 못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그 후로 지은은 민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민지는 지은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지은도 이제 같은 운명에 놓여 있었거든요. 동네 남자들은 새로운 여성의 등장에 기뻐했어요. 이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했습니다. 민지와 지은을 번갈아가며 만나겠다고 했어요. 민지는 지은이 자신처럼 망가져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울고 저항하던 지은이 점차 감정을 잃어가는 모습이 고통스러웠어요. 9장 끝없는 나락. 1년이 지났습니다. 민지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는 일주일에 15명이 넘는 남자들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이 없었어요. 민지 뒤로 지은, 그리고 다른 보험회사에서 온 3명의 여성이 더 합류했습니다. 모두 민지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여성들이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약점을 잡힌 상황이었습니다. 동네 남자들은 이제 체계적으로 운영했어요.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예약을 받고 여성별로 스케줄을 관리했습니다. 마치 업소를 운영하는 것 같았어요. 가격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기본 서비스, 프리미엄 서비스, 스페셜 서비스로 나뉘어 있었어요. 보험 상품과 연계해서 패키지로 판매했습니다. 민지는 이제 선배 역할을 해야 했어요. 새로운 여성들에게 규칙을 알려주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했습니다. 자신도 피해자인데 가해자 역할을 해야 하는 모순된 상황이었어요.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수입이 생겼습니다. 민지는 한 달에 1억 원 가까이 벌었어요. 펜트하우스에서 살았고 고급차 여러 대를 소유했습니다. 진우는 민지를 존경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성공한 아내를 둔 자신이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민지를 자랑했어요. 민지는 그런 진우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민지를 전설로 여겼어요. 업계 최고 실적을 기록했거든요. 다른 보험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움직일 수 없었어요. 동네 남자들이 전국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지역의 상인들과 연결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민지와 다른 여성들은 출장도 다녀야 했어요. 민지는 이제 완전히 감정이 마비되었습니다. 매일 다른 남자들과 관계를 맺었지만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기계처럼 행동했습니다. 몸은 한계에 달했어요. 병원에서는 심각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치료받을 시간도 없었어요. 하루라도 빠지면 돈이 안 들어왔거든요. 어느 날 민지는 거울을 봤어요. 거기에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눈에는 생기가 전혀 없었고 얼굴은 해골처럼 말라 있었어요. 십장 진실의 폭로. 2년이 지난 어느 날 민지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수사관이 민지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고 했어요. 조직적 성매매 사건과 관련해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아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민지는 온몸이 떨렸어요. 드디어 이 일이 세상에 드러나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느꼈어요. 이제 이 지옥 같은 삶이 끝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경찰서에 도착하자 수사관이 민지를 별도의 조사실로 안내했어요. 중년의 여성 수사관이었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민지에게 말했어요.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수사관은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동네 상인들의 조직적 범죄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여러 명의 여성이 피해를 당했고 민지도 그중 한 명이라는 걸 파악했다고 했어요. 민지는 처음엔 부인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수사관이 증거들을 보여주자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계좌 이체 기록, 심지어 몰래 촬영된 영상까지 있었어요. 수사관은 민지에게 말했어요. 민지도 피해자라고 했습니다. 비록 나중에는 다른 여성들을 끌어들였지만 처음에는 분명히 피해자였다고 했어요. 용기를 내서 증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민지는 오열했어요. 2년 동안 참아온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사관은 민지를 달래주며 천천히 진술을 받았어요. 김 사장부터 시작된 모든 일의 경위를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민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진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민지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민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지는 진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자신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말했습니다. 진우는 처음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점차 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분노했어요. 자신 때문에 민지가 그런 고통을 당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민지를 꽉 안으며 미안하다고 울었습니다. 며칠 후 대대적인 검거 작전이 시작되었어요. 김 사장을 비롯한 동네 상인들이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어요. 동네 상인들의 조직적 성착취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연일 보도됐습니다. 민지는 증인으로 법정에 섰어요.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의 일들을 증언했어요. 11장 새로운 시작. 재판은 1년간 계속되었어요. 결국 김 사장은 징역 10년, 박 선생은 징역 8년, 이 할아버지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공범들도 모두 실형을 받았어요. 민지는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비록 나중에 다른 여성들을 끌어들인 일이 있었지만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고 법원이 판단했어요. 국가에서 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해줬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민지를 해고하려 했어요. 회사 이미지에 손상을 준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법적 대응을 했고 결국 회사가 부당해고를 인정하며 합의했어요. 민지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습니다. 여성 상담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자신과 같은 피해를 당한 여성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보람을 느꼈어요. 진우도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무책임함을 깊이 반성했어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서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지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부부 상담도 꾸준히 받았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어요. 민지의 고통을 나누고 진우의 변화를 인정하며 관계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민지는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썼어요. 지옥에서 살아남기라는 제목의 수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고 감동받았어요. 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강연 요청도 많이 들어왔어요. 민지는 용기를 내서 자신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줬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거든요. 지은과 다른 피해자들도 점차 회복해 나갔어요. 서로 만나서 상처를 치유하며 도움을 주고받았습니다. 피해자 모임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만났어요. 민지는 때때로 그때를 생각했어요. 만약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으니까요. 대신 미래에 집중했어요.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 힘썼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이용한 성범죄의 위험성을 알렸어요. 12장 진정한 보험망. 5년이 지났습니다. 민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여성 상담센터의 소장이 되었고 많은 피해자들을 도왔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진우와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부부가 되었어요. 아이도 생겼습니다. 딸이었는데 민지는 이 아이만큼은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민지가 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영화로도 제작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성범죄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정부에서는 민지를 성범죄 예방 홍보대사로 위촉했어요. 민지는 전국을 다니며 강연을 했습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을 나누며 사회 변화에 기여했어요. 어느 날 민지에게 편지가 왔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다는 한 여성의 편지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지만 민지의 책을 읽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민지는 그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김 사장과 다른 가해자들은 여전히 감옥에 있었어요. 민지는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미워하는 것보다는 용서하는 게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민지는 새로운 보험 상품을 기획했어요.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특별 보험이었습니다. 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상품이었어요. 많은 보험회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제 민지는 진정한 보험왕이 되었어요. 사람들의 불행을 이용해서가 아니라 진짜로 사람들을 보호하는 보험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딸이 민지에게 물었어요. 엄마는 왜 그런 일을 하냐고 했습니다. 민지는 딸에게 말했어요.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엄마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딸은 커서 엄마처럼 되고 싶다고 했어요. 민지는 딸을 꽉 안아줬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민지는 매일 밤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그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해준 것, 진실을 말할 용기를 준 것,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해 감사했어요. 세상에는 여전히 민지와 같은 피해를 당하는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민지는 그들을 위해 계속 일했어요. 자신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며 말이죠. 이것이 진짜 보험왕 강민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절망의 나락에서 시작해서 희망의 빛을 찾아낸 한 여성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민지의 노력은 멈추지 않고 있거든요.